십단공 정희웅 장편 무협소설 십단공의 전승자는 신규의 호법사자이며 그 무공은 영세 제일이다. 제1장 서문세가 1. 어스름이 일 때부터 서문세가의 잡부들은 바쁘다. 세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당을 쓸고 밥을 준비하고 씻을물을 데워놓는 등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모여 사는 숙사에서 조장의 지시에 따라 지금 일어난 나이 12 정도의 소년 정호 역시 거기 포함되는 서문세가의 일꾼 중 하나였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배정받은 마당으로 나가 바닥을 쓸었다. 매일같이 청소하지만 매일같이 다시 더러워지는 마당 청소는 무모하게까지 느껴지는 때가 많았다. 더구나 이 넓은 범위라니. 졸리는걸. 성과 없는 빗자루질이 이어지던 중 어스름이 가고 햇살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전각의 문이 열리고 서문세가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마당으로 나섰다. 선두에 있는 것은 서문세가의 가주인 서문황령이었다. 그는 서문세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주로 서문세가가 자리한 영서촌의 지배자나 다름없었다. 그 뒤로는 서문황령을 작게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소년 하나와 아직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지만 성격이 더러워 보이는 얼굴의 중년 여자가 따르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각각 아들인 서문추경과 아내인 조경란이었다. 기침하셨습니까? 오냐. 일에 분주하던 하인들은 그가 접근하자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정호 역시 그러했다. 한데 정호가 인사할 때 갑자기 추경이 아기를 담고 웃었다. 이어서 그는 황령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갑자기 불러세운 아들을 보며 황령은 물었다. 추경은 바닥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 마당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렇군. 미간을 좁히며 마당을 바라본 황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 마당은 다른 곳에 비해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았다. 빗자루를 들고 있던 정호는 속으로 암담함에 이를 악물었다. 황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봐라. 예, 무슨 일이신지. 멀지 않은 곳에서 하인 하나가 달려와 몸을 숙였다. 그는 남자 하인들을 관리하는 조장이었다. 조경은 그를 질책하기 시작했다. 여길 봐라. 청소 상태가 엉망이지 않나? 아이고 나리, 죄송합니다. 조장은 허리를 굽혔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또 같은 말이 나오게 하면 경을 칠 것이네. 지적을 끝낸 조장은 흉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남명을 바라봤다. 그리고 주먹을 들어 정호의 얼굴을 내리쳤다. 멍청한 새끼! 욕설과 함께 퍽 소리가 나며 정호의 몸은 바닥을 나뒹굴었다. 정호가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 부서지는 걸 피할 수 있었을 만큼 강한 주먹이었다. 벌써 진한 피맛을 입안에서 느끼며 정호는 조장을 올려다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겠냐? 너 오늘은 밥 없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소리 듣게 만들면 죽을 줄 알아! 추상 같은 호령은 무림의 고수들의 사자우처럼 난폭했다. 덩치 큰 남자가 어린아이를 두들겨 패고 혼내는 장면이라 주변의 다른 하인들 중 몇몇은 동정심을 보일 만도 했다. 하지만 그들 중 나서서 조장을 말리는 이는 없었다. 그러면 자기까지 불똥이 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호는 얼굴을 풀고 웃으면서 얼른 몸을 일으켜 조장에게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 멍청한 새끼.
조장은 부어오른 얼굴 가득히 웃음을 떠올리는 정우를 경멸하며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정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속으로 제기랄이라고 크게 외쳤다. 꼬르륵. 배가 고팠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일 때문에 점심은 먹을 수 없었다. 결국 정우는 하인들이 모여 식사하는 식당 건물 뒤편 공터에 한 돌 위에 쭈그려 앉아 이미 시퍼렇게 부어오른 볼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처량한 신세에 한숨이 나왔다.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아니,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연유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알아도 별 수 없고 후회할 구석도 별로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냥 정우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상황이 그를 이리저리 내리치더니 지금 같은 꼴로 처박아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우는 그림자가 자신의 위를 덮는 것을 느꼈다. 놀라며 뒤를 돌아보자 허름한 차림의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허드렛 일을 하는 듯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벌써부터 미색이 상당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연화. 정우와 동년배의 소녀로 마찬가지로 서문세가의 하인이었다. 오늘 혼났다며? 얼굴 보면 모르냐? 정우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투덜댔다. 그러기에 좀 굽히고 살지. 아니, 내가 안 굽히고 산 적이 어디 있다고. 지렁이 기어가듯 굽실굽실거렸어. 그냥 한번 미운 놈은 쭉 밉다는 더러운 꼴을 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제기랄. 정호는 강한 어조로 그렇게 외쳤다. 그가 맡은 구역은 다른 이들의 2배나 된다. 사람의 왕래도 많아서 쉽게 더럽혀졌다. 더구나 그는 다른 일꾼들보다 어렸다. 한데 같은 수준의 청결함을 요구하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린가. 하지만 따질 수도 없다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외치고 보니 배가 고팠다. 이런데 역정을 내며 힘을 쓰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지만 소용없었다. 몸이 저절로 처졌다. 비 맞은 죽순처럼 일어섰다 마른 벼처럼 늘어지는 정우를 보며 연화는 킥킥 웃고는 손을 내밀었다. 자. 거기에는 주먹밥 하나가 쥐어 있었다. 정우는 굶주린 맹수처럼 손을 뻗어가다가 그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연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아녀자 걸 넙죽 받아먹을 수야 있을까? 괜찮아, 나는 먹었는걸. 이야기하면 주방의 아주머니들도 조금씩 주시고. 너야말로 한 번 굶으면 종일 굶어야 하잖아. 정우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고맙긴 한데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애에게 배려를 받아야 한다니. 그렇지만 그녀가 한 말은 가을날 하늘처럼 맑은 사실이다. 정우는 또 한숨을 쉬고선 그녀가 내민 주먹밥을 받는다. 굶주림엔 장사가 없다. 그가 받고 한 입 물자 기쁜 듯 웃고는 옆자리에 앉았다. 도련님한테 사과해. 아니, 사과할 게 있어야지. 정우는 그렇게 외친다. 사실이 그랬다. 사과할 게 어디 있단 말인가. 2년 전쯤인가 추경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이 하나 초빙되어 왔다. 한림원의 학사까지 지낸 이름 높은 학자라고 하던데 그때 마침 정우는 공부방 주변을 청소하게 되었다. 처지는 곤궁하지만 남아 대장부의 기상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에 공부에 욕심이 있던 정우는 기웃거리면서 그 학사라는 이가 하는 말을 귀에 주워 담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다. 하지만 정말 바보 같았던 건 그 다음이었다. 그 학자는 정우가 공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종종 추경에게 묻듯이 글의 내용을 물었다. 당황스러웠지만 기뻤고
그는 그만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하고 말았다. 학자는 매우 놀란 눈치였고 하인이라는 아이도 저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너는 무엇냐는 식으로 추경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그때 시뻘겋게 물들어버린 추경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사실 그때도 주인집 자식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갖은 해코지를 아무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통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도 통쾌할 일이 아니었다. 기쁨은 잠시였고 고통은 길고도 길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자는 더 이상 서문세가에 오지 않게 됐다. 정우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추경이 그 일을 부모에게 일렀고 자식의 명예에 흠집을 낸 학자를 쫓아내고 만 모양이었다. 이후 복력벌판의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정우 또래 하인들을 불러 모아 같이 노는 놈은 발견되면 혼날 줄 알라 협박하기도 일쑤였고 잘 괴롭힌 놈에게는 상이랍시고 단과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심한 날은 무공수련을 한다면서 세워놓고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얼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했는가 이불을 껴안고 울면서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머리가 좋은 게 죄란 말인가? 죄일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뻔했다. 주인보다 잘난 게 죄였다. 그 잘난 능력으로 주인에게 창피를 주었으니 죄인 게 당연했다. 결국 정우는 나를 잡아 추경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추경이 신은 가죽신의 끝을 혀로 핥으면서 비굴하게 웃으며 사과했고 굴종의 뜻을 보이자 추경은 기쁜 듯 웃으며 나오지도 않는 가래를 모아 정우의 얼굴에 뱉었다. 그 걸쭉한 침의 감촉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괴롭힘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굳은 일이 계속 맡겨졌고 관리도 심해졌다. 한마디로 찍힌 것이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연화는 진지한 얼굴로 충고했다. 그래도 사과해. 젠장, 그런 거라면 했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정우는 답했다. 연화의 표정이 기이해졌다. 했다고? 했어. 그런데 왜? 연화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우는 연화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무래도 모르는 모양이다. 새가 장원 밖으로 나는 녀석들도 시장에서 많은 여자들을 보고 돌아와도 연화만큼 예쁜 아이가 없다고 떠들기 일쑤인데 정우는 굳이 지적하지 않기로 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녀가 어쩔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했어도 그걸로 다 지워지진 않는 법이야. 한번 얄미운 놈이 그렇게 쉽게 예뻐 보이겠냐? 그래도... 머리 좋은 게 죄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둬. 얘도... 연화는 너스레를 떨며 어깨를 으쓱이는 정우가 우스워 어깨를 가볍게 쳤다. 하지만 머리가 좋다는 자화자찬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여겼다. 연화는 정우와 같은 시기에 서문세가에 들어왔다. 덕분에 같이 있을 때가 많았고 그게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정우가 때때로 보여주는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 한참 괴롭힘을 당할 때 정우는 원래 시장을 가던 아이와 바꿔 새가 밖으로 나갈 일이 있었다. 한데 그것 자체가 함정이었다. 뭘 사와야 하는지 적어놓은 긴 목록이 사라졌던 것이다. 좋기 100가지를 넘기는 물품이었다. 연화는 그게 또 정우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짓일 거라며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조정에게 그걸 다시 적어달라고 하면 정우가 얼마나 혼이 날지 걱정이 됐다. 또 하루 종일 굶으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걱정과 달리 정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시장으로 떠나갔고 돌아왔다. 사오라고 했던 것들을 모두 가지고. 연화가 과거를 생각하며 정우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연화에게 받은 주먹밥을 다 먹고 밥풀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연화를 재촉했다. 그보다 가자. 또 늦으면 치도군을 당할 거란 말이야. 그래. 연화는 웃으며 응했다. 아이고. 어깨를 두들기며 정우는 식당을 빠져나왔다. 한참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 몸이 쑤셨다. 아직 봄이라 저녁을 먹고 난 다음이지만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다. 이제부터 잘 때까지는 쉬는 시간이었다. 하인들에게 허락된 영역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돈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여자를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또래 하인놈들이 시비나 걸어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최근에 한 녀석을 등 뒤에서 돌로 찍고서 도망친 덕에 그런 걱정은 덜었지만. 차돌이 머리에 박히며 깨지는 감촉을 떠올리며 정우는 기쁘게 웃었다. 추경에 충신 노릇을 하며 사사건건 자신을 괴롭히던 녀석이라 벼르고 별러 저지른 일이라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이후로 확실히 숙소 생활이 편해졌었다. 하여간 괴롭힘은 덜해졌어도 심심하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인 숙소에 곧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얼마 전부터 시간을 때울 만한 좋은 일을 정우는 발견했던 차였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조용히 움직였다.